안녕하십니까. 중국 내막 이경옥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 관계를 많은 중국인은 중국과 조선과 같은 전통적이고 호의적인 관계 혹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와 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피로 맺어진 확고부동한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 60년 동안 중공이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과연 형제 나라일까요? 정말 피로 맺어진 우정일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단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동북 전쟁터에서 중공군의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해주고 중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북한 자신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소련 극동군 제25군단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의 지휘와 배치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대련항을 통해 중공으로 물자와 무기, 탄약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처음 만난 것은 1949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그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에게 군사적 통일을 이루고 싶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일은 마오쩌둥과 의논해야 한다. 중공 중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북평에 가서 마오쩌둥과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두 번째 단계는 1950에서 1957년입니다. 많은 중국인은 북중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북중 관계가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북중 양국 지도부는 거의 모든 중대 전략 문제를 놓고 큰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당시 지휘권을 놓고 중공군이 북으로 넘어오면 누가 지휘해야 하는가? 김일성은 자신이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펑더하이는 자신의 군대를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당신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펑더하이에게 펑더하이 동지의 사령부를 나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는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펑더하이는 문제없다. 함께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합친 뒤 김일성은 펑더하이가 지휘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50년 10월 25일에서 11월 5일 미국과의 첫 전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누가 누구를 지휘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당시 북한군은 거의 모두 소탕당하고 나머지는 지린으로 도망가 재정비를 했는데 작전 부대는 중공군 단 13병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1월 7일에서 12월 24일까지 2차 전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차츰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 군단이 길림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많은 모순이 생겼습니다. 중공 의용군이 앞에서 미군을 추격했지만 조선인민군은 테러를 막고 중공군을 습격했습니다. 이때 중공군과 북한군은 서로 두 번이나 싸워 군 지휘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김일성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사령부를 분리하고 연락 장교를 보내 서로 연락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중공이 군대를 지휘한다면 채통을 잃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휘권을 넘겨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펑더하이는 지휘권은 통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퉜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대가 중공의 지휘하에 있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전보로 김일성은 지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중 합동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중공이 주이고 북한은 부차적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김일성에게 미칠 영향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일성이 평생 마음에 두게 되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1950년 12월 31일에서 1951년 1월 8일 사이에 3차 전투가 시작된 직후 의용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4일 의용군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나 1월 8일 펑더하이가 공격을 중지하고 전군을 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김일성이 매우 화가 나서 승리한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펑더하이는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전투가 끝나기 전에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보내 38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탄약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식량도 떨어졌고 신병도 충원해야 했고 미군의 폭격도 매우 가혹했습니다. 2차전에 참가한 구 군단은 상하이에서 전출돼
방한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1년 중 가장 추운 때로 외투와 바지만 입은 병사들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차 대전에서 전투도 하지 않고 5만 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펑드화이와 내룽저는 당 중앙에 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마오쩌둥은 전보를 보내 안 된다.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며 38선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라고 통제했습니다. 펑드화이도 전보로 38선을 넘을 수는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회답했습니다. 따라서 1월 8일에 공격을 중단했고 이는 펑드화이와 마오쩌둥이 사전에 상의한 것으로 당시 중공군의 실상은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국가 통일을 빨리 이루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격 중단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의 싸움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펑드화이와 김일성 사이의 말다툼도 서로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가혹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단숨에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펑드화이는 원래 같은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정군이 전멸해 당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나중에 내 결정이 틀렸다는 증명이 나오면 나를 총살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용군 사령부에서 3일 동안 말다툼했지만 누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펑드화이 동지의 의견이 옳다는 전보를 보낸 것은 1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은 1954년, 1955년, 1956년의 기록과 조선 노동당 내부에 전해지고 있는 소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 실패는 주로 중공군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승리가 임박했을 때 펑드화이가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실제로 미국과 싸워도 통일은커녕 이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 사건이 김일성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도 경영권 문제도 북한과 중국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철도는 폭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중공 의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중공은 18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북한의 철도 수리를 돕고 철도병과 기관차, 객차를 지원했습니다. 당시의 전쟁 상황이 매우 긴박했기 때문에 쌍방은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국면에 접어들자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이 즉시 끝날 수 없으니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중공에 경제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펑드화이는 여전히 전쟁에 집중하면서 군대는 철도를 통제하고 군수 물자를 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양측은 철도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을 겪었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로 열차와 창고를 약탈하면서 많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주 폭격했는데 철로에서 싸우고 있는 중공 군대와 북한 군대를 한 번에 폭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펑드화이는 철도부에 여러 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우언라이는 중공 정부를 대표해 북한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철도의 주도권을 중조지원군 사령부에 기속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김일성은 할 수 없이 철도권을 펑드화이에게 이양했지만 철도권은 주권이라 중국에 뺏길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중공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펑드화이에게 북한이 관리하려 하면 관리하게 해라. 단 군사 물자 공급이 보장되는 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스탈린이 철도는 군이 통제해야 한다는 또 다른 전보를 보내와 김일성은 할 수 없이 철도권을 펑드화이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왜 매번 북한이 참아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의 마찰이 생기자 북한과 중공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1952년 여름 북중연합군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중립국 문제, 경계선 문제, 분리대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자 전쟁 포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은 미국인 포로를 체포한 만큼 돌려주고 중국인 포로도 체포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라며 전면 송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더 많은 중국인 포로를 체포했지만 중공은 겨우 수천 명의 미국인을 체포하여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자원 송환하겠다고 하여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려보냈습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이크농 외무성부장이 왜 포로들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애초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모두 국민당의 항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포로 중에 돌아가려고 하는 포로는 많지 않지만 미군 비행기에 의해 죽은 북한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포로보다 훨씬 많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양보하지 않았고 김일성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52년 9월 스탈린은 김일성, 펑더화이, 저원라이를 모스크바로 불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지지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번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공의 고위급을 상대하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두 민족은 피를 참 많이 흘렸지만 우정은 맺지 못했습니다. 1953년 7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경제 건설 재개를 원했고 김일성은 직접 소련으로 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스탈린이 죽어 김일성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후르쇼프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조금밖에 얻을 수 없었어 그가 동유럽으로 가려 하자 마오쩌둥은 합해 개혁 이후 8억 위안에 해당하는 8조 위안을 북한에 무상 원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도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중공은 또한 전쟁 중의 북한의 모든 처간, 무역 수지와 체납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953년 말 중공의 대북 무상 원조 총액은 소련과 동유럽의 모든 국가가 북한에 지원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중공이 대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지만 북한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국의 모순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위 혈맹이라는 북중의 우정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